네, 지금부터 초청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청 강연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노태상 연구소장님께서 나오셔 강연하시겠습니다. 노태상 소장님은 ATC 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저 전임 사무총장을 하셨었습니다. 강연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강연 중에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강연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강연 요청을 받아서 사실 좀 긴장을 했습니다. 동료로 같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관심은 인공지능보다는 빅데이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지금도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데이터라는 개념과 인공지능 개념이 워낙 이슈가 많아서 사실 그냥 안내해드리는 개념으로 강연 주제를 잡았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고 또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콘텐츠 맵을 보시면 처음에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발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요즘에 기사를 보시든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시든 워낙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데이터와 빅데이터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보편적으로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3, 4년 전부터 이제 빅데이터에 대비되는 스몰 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런 개념보다는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정책들 또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저도 아직 늦은 하지만 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걸 살짝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우리 상상 이상으로 쉬워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처음에 제가 일부러 The Future is Now라고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미래라는 개념을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 지금 보시면 현재를 미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그림은 많이 보시는 것들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닐 암스트롱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그렇죠.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달에 착륙했을 때 어떤 명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인간으로서 어떤 작은 발자국으로 진보를 했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도전이다, 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현재 우리가 데이터나 인공지능의 변혁 시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회사에서 제품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테라포밍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그리고 들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싶어서 테라포밍이라는 말을 일단 화두에 적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요. 명사의 환경 개념인데 화성을 주제로 하는 내용이죠.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이나 위성 및 천체를 지구의 환경과 비슷하게 바꾸어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꾸미는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외산에서 이 테라포밍 이름으로 제품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업에서도 보면은 테라포밍이란 말이 어느덧 일상적인 용어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많은 기사나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쓰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지금
필드에서 또는 많은 기업들이 일반인들도 사용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에 보시면 엑셀 사용자들도 AI를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엑셀도 사실 어렵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계속 눈높이를 낮춰가는 시대인데 아마 그 안에 테라포밍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익숙한 단어인 빅데이터이지만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빅데이터가 뭐예요? 라고 여쭤봤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워낙 개념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낯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분석 환경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환경으로 간편하게 쓸 수 있게 현재 진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출시하고 또 테스팅을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정말 쉬워지는 인공지능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일반인들 분들께 데이터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낯설어 하시고 또 개발자 분들이나 또 IT에 계신 분들은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반인들의 환경이 이 테라포밍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와 변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없지만 더 퓨처 is now 해서 현재가 바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가 지금이라는 개념으로 테라포밍 개념을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시죠? 티핑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2025 티핑포인트입니다. 이 기록이 언제 나왔냐면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16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거대한 변혁이라는 개념에 우리나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16년에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분이 실제로 그 내용을 많은 분들에게 설문을 해서 나온 퍼센테이지인데요. 잘 보시면 2016년에 이미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던 거죠. 그리고 현재 2021년 지금 한 4년 남았는데 2025년까지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이 어느 만큼 완료가 되고 수행이 될 건지라는 거죠. 좀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25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예상 응답자 비율이고요.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하나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잘 보시면은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는다. 그리고 인구의 90%가 광고로 운영되는 무한 용량의 무료 저장소를 보유한다. 그리고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 미국 최초의 로봇 약사가 등장한다. 10%의 인구가 인터넷에 연결된 안경을 쓴다. 인구의 80%가 인터넷상 디지털 정체성을 갖게 된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자동차가 최초로 만들어진다. 인구 조사를 위해서 인구 센서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최초의 정부가 등장할 수도 있다. 상업화된 최초의 인자 삽입형 모바일 폰이 등장한다. 소비자 제품 가운데 5%는 3D 프린터로 제작을 한다. 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잘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블록체인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트래픽 얘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카 쉐어링에 대한 부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능 나와 있고요. 잘 보시면은 이게 2016년에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분이 2025년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내용이에요. 현재는 2021년입니다. 잘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응답자들의 예상 비율을 보시면 91% 정도는 첫 번째 항목 보시면 2025년도에 이런 내용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 2025년 티핑포인트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예측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IDG를 포함해서 연례에 계속 연초에 계속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 이슈나 예측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2021년에 이러한 개념들과 예측에 대한 부분이 어느 만큼 발달할 건지가 또 중요할 텐데요. 이것은 국내에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라고 되어 있는데요. 25년 후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가 좀 잘 기억을 못해서 적어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건데요.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게 2045년이라고 합니다. 그 2045년에 어떠한 시대가 올 건지라고 나와 있는, 좀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총 나라에서 8대 전략 도전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잠깐 뒤로 갔다 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8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2025년 후에 우리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걸 보시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재해, 감염병 등의 대처를 할 수 있다.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오염 방지 내용들,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 난치병이나 뇌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 신체적 능력 강화와 인공지능에서 지적 역량을 확장할 수가 있고요. 식량이나 에너지 자원 확보 및 제조업도 지능화 가능하더라. 그리고 친환경 이동수단, 그 다음에 새로운 소통 공간의 가상현실이나 뇌파 통신까지, 그 다음에 우주나 심해나 극지 등 미지의 공간을 개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도전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2045년까지 해서 나와 있는 것들인데, 사실 어느 만큼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놀랍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한 번씩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이 정도까지 되나 싶을 정도로. 실제로 제가 여기 옆에 한양대 4차 선도 교과 자문위원으로 좀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커리큘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술이 예전에는 한 1년쯤 걸릴 기술이라고 치면 지금은 한 달에서 3주 내에 끝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기술 개발보다 먼저 우선시할 것은 인포메이션이다. 먼저 알아라. 뭐가 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은 할 때 도전과제 좀 흐릿하게 보이겠지만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의 환경에 대한 부분과 신체에 대한 어떤 건강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좀 세밀하게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미세먼지부터 환경에 대한 부분, 아까 나왔던 통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한 부분, 뇌질환 부분들이 다 도전과제, 국보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내용을 사실 100% 신뢰하고 싶지만 과연 100% 신뢰에 대한 응답이 2045년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하고 짐작하는 것보다 좀 더 훨씬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거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어디까지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여기는 뭐 설명을 하거나 더 많은 서비스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예시로 보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작성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웹에 있거나 또는 국가 과제나 또는 또 공공 구축 사업이 굉장히 많은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잘 보시면 AI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라에서 데이터 확보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부러운 상황이 뭐냐면 ATC 과제를 수중하는 기업들 중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80% 이상이 제조 분야이시거든요. 근데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제조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가치가 어느 만큼 커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피부로 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획득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지만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가 제조업 분야입니다. 그렇다고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공개해주면 물론 NDA를 당연히 쓰겠죠. 하지만 저희가 분석 플랫폼이나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셔도 저희한테 제공을 안 하세요. 왜냐면 그게 기업의 노하우니까. 그게 오픈되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면 해당 회사의 공정 전체에 대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폐기를 할지언정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그 가치를 느낄수록 진짜 매력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현재 나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과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약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은 왼쪽에 시작 개발 단계별 AI 빅데이터 활용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I 서비스나 또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작 개발 프로세스를 좀 더 개선시키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경찰청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서비스 모델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CCTV를 통해서 범죄를 예측하거나 폭력 탐지하거나 주차에 대한 부분, 차량 번호 인식 등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 내용들이 실제로 필리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능형 뭐 관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CCTV를 통해서 행위 분석을 하고 폭력을 탐지하고 긴급 상황을 탐지를 하고 폭력을 예측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있으면 그 행위 자체를 특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개인정보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있고 뼈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CTV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마우스를 클릭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따라다닙니다. 계속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면 그 얼굴까지도 인식을 다 해버리는 거죠. 이런 기술이 이미 개발되고 있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CCTV 관제 쪽에 풀려버리면 그런 상황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술이 어렵냐라는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기술이 많이 오픈되어 있고 물론 그 속에 알고리즘 요소 기술이나 핵심 기술을 가려고 치면 시간 충분히 걸리겠죠. 또 그것을 우리만의 고유 기술화 한다는 것은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실 거고요. 제품화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파일럿 형식의 제품이라고 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기는 이제 사회학 영역의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보시면 잘 위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교통, 금융 등등에 대한 인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도메인 부분일 텐데요. 지금 아마 주변 둘러보시면 국방 쪽의 빅데이터 플랫폼, 의료 쪽의 빅데이터 플랫폼, 교통 쪽에, 금융 쪽에, 심지어 스마트팜도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데이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여기 AI 분석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요. 제조 분야도 민관 스마트 관련 합동 추진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좀 약간 지연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금융이나 의료 쪽, 교통 쪽 굉장히 많은 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의료나 금융 쪽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조 쪽 데이터가 제대로 가치를 갖기 시작하면 그리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데이터 주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댐 얘기하면서 데이터 유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는 거죠. 그럼 기존의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통한 또 하나의 비즈니스 창출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이 짐작할 수 없거나 또는 인간이 어떤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고.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의 실버 프렌즈라고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인데요. 뭐 스피커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1인 가정들이 많이 있거나 또 가정의 또 대내의 환경이 실제로 옛날처럼 온화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집안의 환경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없이 관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간단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건 뭐 시중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서비스가 있을 거지만 잘 보시면 지능형 비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애플 시리나 MSN 뭐 포타나 구글 나우,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것들 지능형 로봇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저도 그렇지만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유튜브를 켜시면 추천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또는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느낄 만한 어떤 클립들, 영상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게 개인정보 기반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스포티파이나 판도라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의료 쪽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죠. 사실 이 인공지능 이슈가 나오고 딥러닝 이슈가 나오면서 의료 쪽에도 예전에는 사람인 의사가 판독을 했다라면 지금 기계가 인공지능이 판독을 해버리는 시대가 오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 일본에서 실험을 했는데 의사가 진단했을 때 진단 오진율과 AI가 진단했을 때 오진율이 차이가 나버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더 기술이 고도화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는 AI와 영상이나 이미지 처리 부분이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 제가 아는 기업도 폐결핵 진단에 대한 고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업이 처음에는 의료 쪽에 전문 기업으로 들어가 진행을 해서 지금은 플랫폼 기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영상에 AI가 접목되다 보니 인천공항 쪽에도 좀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인천공항이 또 세계 제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공항 쪽에서 이슈가 이제 오더가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국내 기술력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고 우리 상상 이상으로 많은 기술들을 우리 많은 개발자분들이나 또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외부로 나가는 게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루트나 방향을 모를 수도 있고 물론 저는 이제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짐작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법률 서비스 아마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간단한 서식은 사람이 말을 하거나 하면 자동으로 서식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능형 금융 서비스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감시 시스템, 그 다음에 내러티브 사이언스라고 해서 기사를 자동으로 만드는 서비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더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 적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PT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한번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바라는 이런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 중에 물론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국민성, 그 다음에 어떤 시민의식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좀 저는 더해서 이런 어떤 범죄 예방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풀었으면 좋겠다 싶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형 관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AI가 특정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더 진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와 빅데이터 얘기하는데요.
혹시 이 그림 많이 보시나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0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분에 어느 만큼 인터넷상에 데이터가 만들어질 건지에 대한 2020년 걸 찾아봤는데 아직 제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1분 동안에 인터넷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좀 흐릿하게 보이겠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넷플릭스, 그 다음에 쇼핑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유튜브에서는 450만 명 이상이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1분에.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100만 명이 로그인 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은 69만 시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보시고 나면 이제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보다는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데이터의 가치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 데이터를 많이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리포팅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리포팅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보실 건지는 또 다른 시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시각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데이터 허브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사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허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3년 전부터인가요? 나라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하고 이게 우리가 사용하기 쉽도록 AI 서비스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품질까지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AI 허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사유를 적고 나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재 어떠한 서비스가 또는 어떠한 스타트업이 또는 어떠한 기업들이 활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상상하시는 이상으로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올해도 AI 허브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데이터를 봤을 때 뭐 음성, 영상부터 해서 심지어는 가리비, 조개까지 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료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조 쪽이 많이 부족해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거기까지 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HTC 협회에 많은 제조 분야 분들이 계시니까 또 스마트 민관 합동 추진단 같은 데 신청을 하시면 약간의 비용과 지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절실하게 느끼는 게 제조 빅데이터 쪽의 데이터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학습용 데이터에 뭐 컴퓨팅 자원도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AI 응용 서비스를 파일럿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나중에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쉬운 AI를 활용하셔서 돌려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생소한 말이지만 한 말씀 드리면 요즘에 어느 만큼 쉬워지기 시작하면요. 예전에는 데이터를 탐색을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 데이터에 맞는 AI 알고리즘을 선별해서 돌려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결과치를 봤는데 지금은 데이터 올리고 특정한 프로그램 돌려버리면 얘가 알아서 정확도를 쭉 다 나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반인 시각을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엔지니어라고 해서 개발자들이나 데이터를 아는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 낮춰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들도 수월하게 쓸 수 있을 만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플랫폼인데요. 사실 욕심은 다 해보면 좋겠지만 저도 몇 번 시도했습니다만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빅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빅데이터라는 어떤 오픈소스 기반의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라고 있다고 치면 굳이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것은 데이터를 생성부터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까지의 과정, 즉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요, 빅데이터 플랫폼이 센터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업을 해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주관과 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전에 데이터 확보가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공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자체 공공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각 연구기관의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공 서비스 기관들의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관 센터나 각 지자체 센터들에 모이기 시작할 거고 여기에 기본적인 분석 플랫폼을 돌립니다. 여기 민간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냐면요. AI 모델을 돌릴 수 있다? 서비스를 쓸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고도화된 모델을 배포해 줄게. 그 데이터를 같이 연결시켜보자. 이런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것은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쪽이고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산림 쪽 또는 일반 공공 쪽에 또는 우려 쪽 나와 있는데 분야를 거의 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국방, 잘 들어보십시오. 산림, 교통, 금융, 환경, 문화, 헬스, 유통, 통신, 각 지역, 지자체, 연구단체 하나가 빠져 있죠. 중견 이상의 제조 공정에는 빅데이터와 AI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못 봤으니까 짐작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의 제일 취약한 부분이 중소기업의 빅데이터나 AI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들에서 그쪽에 지원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과제를 공고를 내면은 거의 예전에 인베디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조그만 시스템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혹시 여러분들 그 주사기 얘기 들으셨죠? LDS인가요? 삼성에서 인력이 파견됐잖아요. 그리고 공정이 개선돼 버리고 저도 그 상황은 모르지만 제 짐작으로는 공정 개선 프로세스라는 게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짐작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데이터를 얘기할 때 항상 가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데이터와 인포메이션과 밸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건지, 뭐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부분, 행동에 대한 부분, 공간에 대한 부분, 장소에 대한 부분 나와 있는데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지금 보시는 것은 사람이 중심인데요. 아마 요즘에는 좀 무서워지는 시대가 오는 게 예전에 이제 보건 분야에서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비식별에 대한 이슈를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식별,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막 드렸는데 아니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즉 비식별 방법들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비식별된 데이터를 모아서 융합을 시키면 별로 비식별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라는 거고요. 마침 거기에 마이데이터라는 데이터 유통사업이 등장하고 데이터 주권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부분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치에 대한 부분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을 중심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잘 파악하는 어떠한 서비스나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제대로 분석돼 버리면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는 어떤 게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생각을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집을 하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다가 AI 서비스를 넣어서 우리를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학습을 할 만한 데이터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훈련된 모델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프리테인드 모델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네,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초개인화라고 해서 개인에 집중된 개인화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하이퍼 펄스 개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조 분야의 데이터와 또 하나는 마이데이터라는 얘기에, 물론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고 더 많은 기술이 있을 거고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마이데이터 얘기가 나와서 데이터 주권, 개인의 민감 정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 유통 체인을 지금 정부에서 6개 기관인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많아서 지정을 했는데요. 의료나 금융 분야로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은 정보 주체의 개인 신용 정보 이동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본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리워드를 받는 시스템이죠. 즉, 내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할 테니 나한테 보상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의료 쪽에서는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치유하기 힘들면 그 질병 정보를 제공을 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대신에 그거 혜택을 저한테도 주시라는 얘기죠. 이런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은 의료와 금융 쪽이지만 과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느 부분까지 확장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일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취약하게 보는, 또 갈증을 느끼는 분야가 제조 분야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데이터 주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개인 데이터를 비식별화하거나 숨기지 말자라는 거죠. 정당하게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정보를 포함해서 뭐 의료 정보를 포함하고 신용에 대한 부분, 자산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개인 생활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앞으로는 데이터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리워드에 대한 부분이 어느 만큼 우리한테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였습니다. 어려운데 AI가 데이터가 뭐지? 어려운데. 잘 보시면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작년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진짜 만들고 싶었던 서비스였어요. 몇 군데가 있었지만 찾아보니 정말 쉬운 AI를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쉽다라고 느끼는 레벨이 틀린 거예요. 제가 마치 강연할 때 일반인 IT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일반인들에 대한 기준이 다 틀리다는 거죠. 낮춰도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만큼 낮춰야 될 건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DSLab 글로벌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click.ai라고 되어 있어요.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경쟁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준비하면서 찾았던 조사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거의 클릭식으로 데이터가 올라가면 클릭해서 AI 학습을 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H2O.ai 나와 있는데 해외 소재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굉장히 처음에 이슈였습니다. AutoML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올리면 얘가 알아서 학습을 하고 모델을 만들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MS의 Azure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왜 찾았냐면은 잘 보시면은 기업에서 AI를 어떻게 도입을 할 건지. 근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일반 기업들은 AI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우리 회사와 무슨 상관이지? 어떻게 쓰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시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돌려볼 수 있으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죠. 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SKCNC에서 에큐인사이트, 그 다음에 T3Q에서 T3Q.ai, 그 다음에 솔트룩스.ai,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그 다음에 MS의 애저, 그 다음에 아까 나와 있던 클릭.ai. 그래서 진짜 저희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제 생각일 수도 있고 많은 기업들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 뵈면은 다 그런 말씀하세요. 정말로 쉽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고 일반인이 사용하기 쉽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쉬운 게 없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많이 놀란 상황이죠. 사실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눈에 많이 안 띄었던 거죠. 잘 보시면 구글의 티처블 머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해서 기계를 가르치고 사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잘 모르는데 들어가서 클릭하고 나면 물론 이제 이 과정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이 놀라운 상황이죠. 이 부분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일반인들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아직은 좀 제한적입니다. 이미지나 뭐 사운드나 사람의 어떤 포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MS와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오픈 AI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MS가 연합을 해서 코딩하는 AI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로 코딩하지 않고 심지어 얘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소스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거기에 얘를 돌렸더니 주석문을 읽고 내가 코딩을 해버립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설명하는 하나의 그 코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읽고 코딩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소설식으로 우리가 기능을 나열해서 설명을 쓰면 내가 읽고 그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시키는 구조까지 간다는 얘기죠. 물론 저도 테스트를 안 해봤으니 어느 만큼 완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민원 서류 완성이 국내에서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고 활용에 대한 부분이 진짜 커지는데 AI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여기서 산업 프로젝트 하면서 보면은 비전공자들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1년 동안 이력서를 내밀어도 연락을 안 준대요. 그런 친구들 중에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 3개월쯤 지나면 저랑 유사한 표현을 씁니다. 기술이 접근이 쉬워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이런 ATC 협회분들은 이런 특정한 분야, 특정한 도메인의 정말 전문가 분들이시고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욕심은 접목을 시키시면 접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나온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질문하시려고요? 피처블 머신 같은 경우에 네. 실질적으로 저걸 사용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계에 대한 정비 서비스라 그러면은 로봇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아, 저기서 기계라는 것은 그 일종의 그 AI 머신 러닝에서 기계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라고 아. 보시면 돼요. 예. 저도 사실 안 써봤습니다. 근데 저는 안 써봤습니다. 근데 애들은 제가 쓰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딩하는 AI 같은 경우는 써보셨어요? 아니요, 그것도 저는 여기서 프로젝트로 시키고 있어서 그 산출물이 아마 5월 18일쯤 나올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그걸 다 드릴 테니 충분히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IT 쪽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예. 또 요즘에 이상하게 지방인 엔지니어들은 또 이직을 하고 예, 예.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데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코딩을 AI가 해준다 그러면은 어떤 플랫폼상에서 제공할지 모르겠지만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저걸 사용했으면은 사용 경험이 있으면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어요. 아, 예. 사실 뭐 제가 사용을 안 해봤지만 시켜서 테스트 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은 이렇게 실사례로 적용시킬 만한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 이게 버전이 2.0, 3.0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부인난이 정말 심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고 하시는데 사실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이걸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